현재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메뉴에 이미지를 삽입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메뉴 각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변화되는 이미지를 하나씩 더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일반적인 메뉴를 불러오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자동으로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실습하실 때처럼 그냥 CSS의 오버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jQuery를 사용한 롤오버 형식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각각의 이미지는 제가 알지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고요. 실습하실 땐 이미지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 활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로 와서요. 가장 먼저 저는 롤오버 메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HTML 태그와 CSS들을 적용해둔 상태입니다. 이 바디 내부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UL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각각의 LI에 이미지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메뉴를 불러온 상태고요. 각각의 클래스명은 오버 이렇게 똑같이 지정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메뉴를 불러와준 부분이고요.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정렬되어 있는 매뉴얼들을 가로 메뉴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상단 CSS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값을 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처리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아마 메뉴가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된 적용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jQuery 명령문을 붙여 넣어줄 차례입니다. 쭉 내려와서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은 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3개의 버튼에 대해서 각각 jQuery 이벤트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값입니다. 뭐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소스와 이 아랫소스 처리 내용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속성 셀렉터를 사용해 주었죠. 이 속성 셀렉터는 특정 속성을 가진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셀렉터인데요. 여기서는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이 src 속성이 이미지의 rgo3인 이미지 태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rgo3이라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 놓았을 때 처리될 명령어들을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RGO3이라는 이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경우 그 RGO3이라는 이미지 속성이 이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변하게 되죠. 이미지가 RGO3의 언더바 A로 바뀌었고요. RGO3의 언더바 A는 제가 만들어둔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변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미지가 변화되게 지정을 해 주었고요. 이 아래에 마우스 아웃 이벤트를 또 설정해 주어야겠죠. 마우스 아웃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RGO3 이미지의 src 속성이 본래 이미지인 RGO3 이 부분으로 변경되게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요. 이 RGO2 버튼, 이 RGO1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RGO1 버튼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는 RGO1 언더바 A로 이미지가 변경이 되고요. 마우스 아웃을 했을 때는 본래 이미지인 RGO1 이미지로 다시 변경이 되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제가 지정해준 이 메뉴가 총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만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뉴를 뭐 4개, 5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메뉴 이미지의 수만큼 반복해서 이 부분 똑같이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색상이 변했죠? 사실상 색상이 변한 게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변경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보시고 있는 이 브라우저 내용은 모달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달 윈도우라는 게 뭔가요?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미지들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메인 화면으로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경이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항을 모달 윈도우라고 합니다. 현재 이 메인 메뉴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메인 메뉴만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다른 부분 눌러보시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죠. 다른 거 하나 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방금 클릭한 이미지의 사진이 메인 화면으로 오고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불능 상태가 되는 배경이 어두워지는 이런 형식의 윈도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jQuery로 만들어 주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 우선 HTML과 CSS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HTML과 CSS로 어떻게 모달 윈도우를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붙여 넣어둔 사항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바디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UL로 묶어서 썸네일 이미지를 먼저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니까 크기가 작아야겠죠? 위드 값은 140, 높이 값은 105로 지정을 해둔 부분이고요. 그 아래로 div를 두 개 추가해 주었는데요. 하나는 id 값이 블랙이고 그 다음에 오는 id 값은 m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in div 내부에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랙이라는 div는요. 아까 전에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화면 전체가 어두워졌었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블랙이라는 div이고요. 이 아래 메인이라는 div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셨듯이 클릭된 이미지를 팝업 시켜주는 메인 이미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올려서 스타일 시트 내에서 보시면요. 블랙이랑 div는요. 전체 높이 100, 넓이 100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값을 블랙으로 주고 있고요. 그 우퍼시티를 0.7로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메인에 출력될 이미지가 위치가 어디에서 출력이 될지 그 부분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의 CSS 속성이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표현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이 작은 이미지들이 우리가 UL로서 지정을 해 주었던 썸네일 이미지들이고요. 이 겉에 보이시는 검정색 배경 화면이 우리가 div이해서 블랙으로 지정해 주었던 브라우저 넓이 높이 꽉 차게 100%로 지정해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메인으로 지정해 주었던 div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썸네일 이미지들을 클릭했을 때 출력되는 이런 모달 윈도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 사항이고요. 이제부터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모달 윈도우가 출력되는 형식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달 윈도우를 만들어주기 위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CSS 적용 사항과 HTML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쭉 여러분께서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진 점은 거의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블랙과 메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논값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미리 숨겨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숨겨둔 상태로 초기값을 지정해 준 부분이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바디 내부에 여기 이 UL 아래 지정되어 있었던 div 블랙과 div 메인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li 내부 이미지에 대해서 클래스 값으로 이렇게 지정해 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준 부분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현재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만 출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jQuery 코드를 추가해 주면서 모달 윈도우에 대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제가 에디트 플랫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코드 한 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append 함수는요. 선택된 셀렉터 가장 뒤에, 가장 뒷부분에 괄호 내부에 있는 값들을 삽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요. 바디 태그 가장 마지막에 div 블랙 요소와 div 메인 요소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없애주었던 반투명의 어두운 레이어와 메인 이미지가 출력될 자식 윈도우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디에 div 클래스가 설정이 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상단에서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두 군데 지정해 준 부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출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길게 소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번 코드에서는 비표시되고 있었던 블랙 div와 메인 div가 쇼함수로 인해서 출력되게 되고 있죠. 즉 A에 클릭 이벤트를 설정하고 난 후에요. 클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위에서 만들어준 블랙 div를 쇼함수를 통해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요. 메인 div를 쇼함수로 인해서 함께 출력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 메소드 체인을 이용해서 HTML 메소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HTML 내용은 HTML 내용 내부의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괄호 내부에 아무것도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가져오고 괄호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면 이 내용은 불러드리게 됩니다. 이 불러올 값들은 이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텍스트와 수식의 결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미지 src를 불러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수식과 결합해 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 닿는 태그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클릭된 A 링크의 하이퍼링크 값이 이 이미지 태그의 src 속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메인에 확대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그런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된 썸네일 이미지가 메인 이미지로 출력되고 이 바탕화면은 어둡게 만들어주는 출력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A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모달 윈도우를 가져오는 작업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어디를 클릭해도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이 화면으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썸네일 이미지 선택 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jQuery 코드를 하나 더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새로 붙여 넣어줄 코드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모달 윈도우가 열렸을 때 그 모달 윈도우를 닫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블랙 div의 클릭 이벤트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 처리로 인해서 블랙이라는 div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블랙이라는 div만 숨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지정해 준 부분이 이 부분, 메인도 함께 숨겨줄 수 있도록 지정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상태까지 돌아가는 거 모든 소스 만들어 주었고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브라우저 오신 다음 새로 고침하시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출력되고요. 이렇게 블랙 div 클릭했을 때는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자, 다른 거 클릭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그 클릭된 이미지를 확대된 이미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달 윈도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달 윈도우 제작에 있어서 이런 이미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썸네일 이미지들이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버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를 모달 윈도우로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것이 이미지를 텍스트로 대체한 모달 윈도우 실습의 결과 값인데요. 이미지 대신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요. 각각의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안내 문구 텍스트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기존 이미지로 작업했던 부분 모두 주석 처리해준 상태고요. 새롭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CSS와 새로운 HTML 태그를 붙여 넣어준 상태입니다. 붙여 넣어줄 CSS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 블랙과 메인 부분에는 똑같이 디스플레이 놈값을 사용해서 초기 상태를 비표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쭉 내려와서 이 바디 부분 DL과 DT 그리고 DD 요소로 각각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초기 화면에 출력되는 버튼이 되어줄 부분 바로 이렇게 DT 요소로 각각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DT 요소를 클릭했을 때 모달 윈도우로 해서 출력될 메인 내용을 DD 요소로 지정해 준 부분입니다. 출력될 메인 값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DD 요소를 썼을 때와 이미지를 썼을 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이 부분 여기서는 DT 태그의 위드 값을 설정해 주고 있죠. 이전 실습에서 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넓이와 높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렇게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미의 HTML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넓이가 없으면 굉장히 길어져요. 사이즈가 제멋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T 요소로 텍스트를 출력해 줄 때에는 이렇게 넓이 값 지정해 주셔야 하고요. 현재까지 적용된 사항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DT 요소로 버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1, 2, 3 해서 그리고 그 아래로 DD 요소로 지정해준 텍스트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DT 요소를 클릭했을 때는 이 DD 요소가 팝업으로 출력이 되고 이 RGO2를 클릭했을 때는 이 아래의 DT 요소가 팝업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추가해준 J코드 코드입니다. 제일 먼저 DT 버튼 요소 아래에 아무렇게나 출력되어 있었던 DD 요소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DD 태그를 비표시로 변경해주는 부분이 브라우저상의 초기 표시 상태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디 요소의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div 블랙과 div 메인을 각각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DT 태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실행해 주고 있는데요. 그 클릭 이벤트가 실행되었을 때 처리될 명령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div 블랙 요소를 쇼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div를 쇼 함수로 인해서 똑같이 출력해 주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 부분에서 출력될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고요. 그 이미지의 위치 값을 CSS 메소드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클릭된 DT 요소에 바로 다음에 위치할 이 DD 요소, 인접 셀렉터를 사용해서 이 DD 요소를 셀렉터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DD 요소 내부에 HTML 내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DD 요소 내용을 이 HTML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이 메인에다가 출력해주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다음이 체인 메소드로 연결한 CSS 메소드로 출력되는 DD 요소의 내용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CSS 속성의 마진 탑, 그리고 마진 레프트 속성을 이용해서 위치 값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위치 값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주고요. 현재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해준 상태이고요. 맨 처음 붙여준 코드로 인해서 모든 DD 요소가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클릭해 주었을 때 블랙 div와 메인 div가 출력되게 해준 상태였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너무 제멋대로죠? 이 위치를 여기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아까 그 CSS 메소드를 추가해 준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까처럼 CSS 메소드를 사용해서 위치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진 탑과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적용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도 수식과 텍스트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처음은 이 마이너스에 대한 텍스트를 문자로 출력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픽셀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로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수식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메인 div를 불러와서 그 메인 div의 높이를 계산한 후에 나누기 2를 한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메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넓이에 대한 반값으로 수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러온 수식을 마이너스 픽셀만큼 현재 위치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메인의 넓이 값을 우리가 아까 위에서 40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400을 불러와서 나누기 2한 값 200이겠죠? 그 200 앞뒤로 마이너스와 픽셀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0 픽셀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200 픽셀이 마이진 레프트 값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return 펄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여기였어요. 새로 고침해서 클릭해 볼게요. 위치가 중앙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우리가 아까와 똑같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값도 줘야겠죠? 그 설정을 해준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랙 요소를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처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블랙 요소를 클릭했을 때 그 블랙 요소 자체는 하이드로서 숨겨주고 또한 메인 자체도 하이드로서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모두 완성이 된 그 실행 결과값을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새로 고침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모달 윈도우로 대화 상자가 뜨고요. 바깥쪽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사라지고요. 다른 거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의 모달 윈도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워보실 건요. 플로팅 윈도우라는 것입니다. 플로팅 윈도우가 어떤 것인지 먼저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떠있는 윈도우를 플로팅 윈도우라고 합니다. 기본 윈도우 내에 자식 윈도우로서 존재하게 되는 윈도우인데요. 뭐 우리가 기존 브라우저 이동하는 것과 같이 얘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이렇게 X 버튼을 삽입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윈도우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할 수 있고 X 버튼 누르면 윈도우가 사라지는 이런 작업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플로팅 윈도우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제가 미리 해 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지정해 둔 HTML입니다. 가장 먼저 플로팅 윈도우라는 A 요소를 만들고요. 클래스 값을 오픈으로 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태그는요. 나중에
jQuery 명령어를 사용해서 플로팅 윈도우를 여는데 사용할 태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보이는 DI 탭 내부 내용들이 실제로 플로팅 되는 자식 윈도우의 구성 내용입니다. div id를 윈도우로 준 상태고요. 제일 위에 있는 a 클래스 클로스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닫힘 버튼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dl, dt, dd 태그를 사용해서 실제로 윈도우 안에 표시한 내용을 적어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dt 태그가 보시는 이 파란 부분, 이 플로팅 윈도우 만들기라고 적혀있던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래 dd 요소가 이 아래 본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클릭 이벤트로서 사용해줄 이 a 태그의 하이퍼링크 값이 윈도우고요. 아래 본문 내용의 div id가 윈도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이퍼링크 값과 플로팅 될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 값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같게 지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해 줄 CSS 사항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로서 쓰여질 플로팅 윈도우는요. 초기 상태를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설정해서 비표시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이 포지션 값과 탑과 레프트 값을 이용해서 초기 표시 위치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값과 하이드 값으로 넓이와 높이를 각각 지정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닫힘 버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앱솔루트 절대값을 사용해서 각각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플로팅 윈도우로 사용될 자식 윈도우에 이미지를 설정해 준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떠 있는 윈도우에 이미지를 만들어 놓아서 이미지 폴더에 윈도우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URL로 불러와서 이미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부분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현재 이런 모양으로 출력되고 있고요. 지금은 플로팅 될 윈도우 값을 디스플레이 논값으로 지정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A 버튼 클릭을 해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가 플로팅 되도록 그런 jQuery 명령어를 하나하나씩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로 들어와서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가 현재 붙여 넣어준 부분입니다. 오픈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에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둔 상태인데요. 오픈 클래스를 가진 요소가 무엇냐?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먼저 지정해준 A 요소의 클래스를 오픈이라고 지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시 내려와서요. 그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윈도우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가 즉 우리가 dl, dt, dd 요소로 지정해준 플로팅 윈도우 부분이죠. 그 윈도우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요소를 paidin 함수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paidin 되는 속도는 패스트로 빠르게 지정해둔 상태이고요. A 태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설정했을 때 이 return pulse 값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클릭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 주고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플로팅 윈도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누르면 이 윈도우 버튼이 꺼져야 되는데 현재는 꺼주기 위한 명령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고요. 이 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내부에 close라는 클래스를 클릭했을 때 처리되는 이벤트를 설정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윈도우 내부에 close라는 A 클래스를 선택했을 때 처리되는 명령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플로팅된 윈도우를 페이드 아웃으로 없어지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턴 펄스 값을 이용해서 A 태그의 본래 역할을 막아주도록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눌렀을 때 나타나고 X표 누르면 사라지고 현재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플로팅 윈도우가 바로 이 부분에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어째서 이 자리에 출력이 되냐 하는 보시는 분 없으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일 시트 내부에서 탑 값과 레프트 값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플로팅 되는 윈도우의 초기 값을 설정해 주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플로팅 윈도우가 만들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왔는데요. 방금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현재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오픈을 클릭했을 때 플로팅 윈도우가 팝업되고 X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플로팅 윈도우가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그 아래에 제가 현재 이만큼 길게 붙여 넣어준 사항입니다.
바로 현재 붙여 넣어준 이 부분을 통해서 플로팅된 윈도우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그림으로 보자면 DT 요소의 마우스 다운 이벤트와 마우스 업 이벤트를 설정해 주고 있죠. 마우스 다운 이벤트는 마우스를 누른 순간 이벤트가 실행되는 것을 말하고요. 마우스 업 이벤트는 마우스가 띄어지는 순간 실행될 이벤트 처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윈도우나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마우스를 띄면 마우스를 띈 그 자리에서 이동이 멈추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마우스 다운 이벤트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처리될 그 드래그 모션을 지정해 준 상태고요. 마우스를 뗐을 때 처리해 줄 드래그 제거 이벤트를 여기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플로팅된 윈도우 내부에서 마우스 버튼이 어디에서 눌렸느냐, 마우스 버튼이 눌린 위치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배우셨다시피 펑션 내부에 이렇게 E를 사용해 주시면 이 이벤트 페이지 X와 페이지 Y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즉 좌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구하고 있는 값은요, 플로팅 윈도우 내부에서의 마우스 위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X와 페이지 Y에서는 이 전체 문서에 대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오프셋은 저번에도 배우셨다시피 셀렉터로 지정한 태그에 위치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었죠. 즉 여기서는 셀렉터가 윈도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플로팅 되는 윈도우가 이 전체 요소에서 얼만큼 위치에 떨어져 있느냐 이 부분을 계산해 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 값에서 플로팅된 윈도우의 거리 값을 빼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페이지 X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이만큼을 X좌표로 구해 오고요. 그리고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이 플로팅 윈도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값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이 위치에서 이만큼을 뺀 값, 즉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하는 값은 이 플로팅 윈도우에서 아까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했던 이 거리만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 X값과 이렇게 해서 플로팅 윈도우 내에서의 각각 X값과 Y값,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X값과 Y값을 구해주게 되고요. 여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값을 클릭 포인트 Y, 클릭 포인트 X라는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즉 여기서 구한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구한 값은 여기로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된 플로팅 윈도우 위에 마우스 포인터 좌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임시로 보관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 도큐멘트에 대해서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무브 이벤트는 아시다시피 웹페이지 위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CSS 속성으로 인해 이 윈도우 창의 탑값과 레프트가 변경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XY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펑션 내부에 이를 사용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윈도우에다가 설정해준 탑과 레프트 값은요, 페이지 X와 Y에서 가져온 현재 마우스 좌표로부터 아까 우리가 구해줬던 그 데이터 값을 뺀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플로팅 윈도우의 위치 값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아까 우리가 마우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길이를 데이터 값으로 클릭 포인트 XY로 해서 지정을 해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우스 위치 값을 페이지 XY 값으로 가져오고요. 아까 구해줬던 그 클릭 포인트 XY 값을 이 부분에 대한 값을 빼주어서 이 플로팅 윈도우의 탑 값과 레프트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한 이 마우스 포인터 값을 가져와서 아까 구해줬던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플로팅 윈도우의 레프트 값 얼마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느냐 그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플로팅 윈도우의 레프트 값과 탑 값, 이 탑 값을 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현재 마우스 위치의 Y좌표를 구해서 플로팅 윈도우 내부에서의 마우스 포인터 값,
빼줘서 탑값을 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전체 페이지에 대한 마우스 위치값을 가져와서 플로팅 윈도우 내부에 포인터 위치값을 빼준 상태를 레프트 값으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이동한 만큼 플로팅 윈도우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는 그런 설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만 지정을 해 주었다면 마우스 버튼이 떨어져도 마우스 업 이벤트가 일어나도 드래그 처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플로팅 윈도우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업 이벤트로 인해서 버튼이 떨어지면 드래그도 끝나게 해주는 그런 처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언바인드는요,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벤트 처리를 취소하는 명령이었죠. 즉 여기서는 도큐먼트에 적용되어 있던 마우스 무브 이벤트를 언바인드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마우스를 떼었을 때 마우스 무브 이벤트로 드래그 처리되던 윈도우가 언바인딩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정한 부분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고 눌러주시면 플로팅 윈도우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뗐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있죠. 그리고 X 버튼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도록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플로팅 윈도우에 대한 실습이 끝 마쳤는데요. 이 플로팅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존 화면에 윈도우처럼 표시될 뿐이므로 팝업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팝업 차단돼 있으셔도 이 부분 문제 없이 출력이 되실 거고요. 기존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플로팅될 윈도우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거라서 이 기존 문서의 레이아웃을 흐트러뜨릴 염려도 없고요. 더구나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참 편리하죠. 이렇게 여러모로 편리한 기능을 가진 플로팅 윈도우, 여러분도 한 번씩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jQuery 강의에서 배워볼 기능은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이란 유효성 검증, 허가, 이런 기능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 웹페이지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 회원 가입란이라던가 정보 수정란,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폼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입력사항에 입력된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은 필수사항인데 안 적어주었다던가 아니면 연락처에는 숫자만 적어야 되는데 한글이나 영어를 사용하였다던가 아니면 이메일과 이메일 확인을 같은 사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검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제가 이번 실습을 위해 만들어둔 페이지인데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확인란, 그리고 재학 유무, 희망 수강 과목은 각각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 그리고 아래 보면 건의사항까지 해서 현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작성했을 때 이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브밋 타입으로 인해서 제출이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을 때 행해지는 폼 액션은 제가 자바스크립트에 alert 함수를 불러와서요. 이렇게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뜨도록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페이지의 구성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폼 태그 내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jQuery 셀렉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셀렉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번 실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이요. 아까 보신 문서의 양식을 이루는 CSS들과 HTML 태그들입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폼 액션을 자바스크립트에 alert 함수를 불러와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내부 폼들을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DT 요소 내부에 이렇게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확인, 재학 유무, 희망 수강 과목 등 이렇게 각각 묶어둔 상태고요. 그 내부 입력 폼들은 DD 태그 안에 이렇게 넣어둔 상태입니다. 각각이요.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바로 인풋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풋 타입과 클래스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조금 이따가 jQuery 명령을 줄 때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텍스트 타입, 연락처도 텍스트 타입, 이메일도 텍스트 타입, 이메일 확인도 텍스트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라디오 타입, 그리고 희망 수강 과목에서는
input 타입이 체크박스고요. 그리고 맨 아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텍스트 에리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정해둔 브라우저 문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은 텍스트 타입, 연락처도 텍스트 타입, 이 두 부분도 텍스트고요. 이 부분은 라디오 타입, 여기는 체크박스 타입, 여기는 텍스트 에리어로 이루어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제출 버튼은 여기서 이 부분, p 태그 내부의 서브밋 타입으로 밸류 값은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붙어있는 클래스 명들도 한 번씩 눈여겨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바로 이 부분, CSS 내부에서 바로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있을 때 출력될 경고 문구가 표시가 되는 곳입니다. 에러가 있을 때 인풋 타입이나 텍스트 에리아나 라벨에 대해서 어디가 에러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이 아래에 에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출력이 될 P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한 부분이 바로 이 아래 여기 부분입니다. 컬러 값은 레드로 주고요. 폰트 굵기는 볼드, 굵게 준 부분이고요. 현재 보시는 이 에러라는 클래스는요. 이 HTML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jQuery 명령어를 통해서 이 에러라는 명령어를 추가해주고 그 부분이 출력되게 만들어줄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렇게 지정해둔 상태에서 jQuery 명령어를 하나하나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저는 서브밋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서브밋 이벤트는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죠. 즉 유효성 체크를 하더라도 여기에 썼다고 바로바로 오류 문자가 뜨는 게 아니라 모든 폼을 다 작성하고 제출을 눌렀을 때 이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유효성 검사를 하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모든 유효성 검사를 위한 jQuery 명령어들을 이 서브밋 이벤트 내부에 입력을 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브밋 이벤트가 지정이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이 서브밋 버튼이 눌렸을 때 모든 에러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송신 버튼이 처음 눌렸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버튼이 한번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에러 메시지가 계속 추가돼서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좀 그렇겠죠? 그런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붙여 넣어준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CSS에서 p 태그의 에러라는 값과 DL과 DT의 에러라는 값을 추가해 줌으로 인해 오류 내용들을 출력해 주었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오류 출력 결과를 삭제해주고 초기화 시켜준 상태에서 밸리데이션 유효성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에러 값들이 초기화 되었다면 그 후에 이렇게 인풋 타입이 텍스트인 요소와 텍스트 에리어에 대한 요소의 유효성 검사를 실행해 줍니다. 셀렉터로 인풋 타입이 텍스트인 요소와 텍스트 에리어인 요소를 선택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브라우저에서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가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필터 함수를 이용하고 있죠. 필터 함수는 말 그대로 걸러준다, 필터해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가져온 이 셀렉터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줄 수 있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필터 값으로는요. validate라는 클래스가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져오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는 이 텍스트 요소와 텍스트 에리어 요소들 중에 클래스 값이 validate인 것들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치 함수를 사용해 주었고요. 이 이치 함수는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는요. 클래스 속성에 validate 값이 붙은 텍스트 입력 폼에 대해 유효성 검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사용될 이 this 값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터로 걸러진 텍스트 입력 폼 중에서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주고 있죠. record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대해서는 이 아래 함수를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실행해주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if문을 사용했는데요. 조건문이죠. 이 if문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만약에 참이 된다면 이 내용을 실행하라. 뭐 이런 뜻의 명령어겠죠. 조건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사용된 이 this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required라는 클래스를 가진 input 요소에 그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공백이라면 이러한 조건문이 붙었죠. 여기서 사용된 이 는 두 개가 붙어있는 연산자는 이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비교 연산이었고요. 이렇게 인풋 내용이 비어있는 것이 참이라면
지금 이 내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비포 함수는요. 셀렉터로 지정한 이 태그 앞쪽으로 이 괄호 내부에 지정되어 있는 태그를 삽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인풋 박스 바로 전에 클래스가 에러라는 p태그를 삽입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p태그의 내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선택받을 선택자인 이 required가 클래스로서 적용된 인풋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바로 여기 이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제약 유무에 required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부분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에도 보면은 required라는 클래스명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준 jQuery 명령어가 적용받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제가 필수 항목이라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 required라고 클래스가 아무리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아래 보시는 이 제약 유무액 같은 경우에는 인풋 타입이 라디오 버튼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인풋 타입이 텍스트인 것과 아니면 텍스트 에리어로 지정되어 있는 요소들 중에 이 required라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제약 유무나 희망, 수강, 과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고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뜸과 동시에 이 건의사항 아래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지금 빨간 글씨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 꺼주고 위로 올려보시면 이름 아래도 필수 항목입니다. 라는 붉은 글씨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얘와 얘도 required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얘는 input 타입이 텍스트 타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항목입니다. 라는 이 빨간 글씨가 출력되지 않는 거고요. 지금 텍스트 타입인 이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오류가 적용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포 함수를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input 요소의 바로 전 그리고 input 요소의 바로 전 이렇게 이 위치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렇게 놔둔 상태면 앞으로 쭉쭉쭉 더 많은 코드들이 늘어날 텐데요. 굉장히 보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석을 사용해서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보기가 편리하고요. 보시는 여러분도 좀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저는 하나 더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검사라는 유효성 체크인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연락처 부분에 대한 유효성 부분을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input 타입이 텍스트인 요소에 필터를 적용해서 validat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number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 아래 함수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위에 바디 내부 가셔서 HTML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그 연락처라는 부분이 아마 넘버라는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에러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s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나는 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에는 대문자로 A는 소문자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 is라는 함수는요. 이 뒤에 나오는 괄호 내부에 수식에 대해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수식이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true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 뒤에 수식이 숫자인 경우에는 false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is란 함수 자체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서 보시면은요. 뒤에 오는 이 수식이 숫자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뒤에 수식이 숫자가 아니라면 숫자가 아닌 뭐 텍스트나 영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출력되게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포 함수를 사용했고요. 출력되는 텍스트만 바꿔둔 상태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넘버라는 클래스를 가진 인풋 요소에 숫자가 아닌 다른 기호나 문자가 입력되었다면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이 연락처 내부에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아무렇게나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요. 이 제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알림은 불편하니까 없애주도록 하고요. 올라와서 보시면 연락처에 인풋 태그 바로 위에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연락처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오류로 나타난 부분 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출 한번 눌러보면요. 전송 완료 버튼 없애버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어떠한 오류 메시지도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효성 검사에 다 맞거든요. 지금까지 지정해준 유효성 검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름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빠졌을 때 아무 내용도 없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연락처에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가 들어갔을 때 에러가 출력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다 맞게 입력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새로 붙여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메일 형식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수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필터를 사용해서요. 메일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셀렉터를 가져오고요. 그 함수에 대해서 조건문과 이렇게 에러 출력 메시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메일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메일은 이런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어떤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 골뱅이, 그 다음 어떤 문자가 나오고 닷, 점이 생기고 그 다음 어떤 문자가 또 있고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의 메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정규식을 사용해서 그 패턴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메일을 입력해 넣는 창에 입력한 값이 바로 이 값과 매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jQuery 명령어인데요. 이 매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괄호 내부에 지정한 패턴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과 매치가 되어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신 분들은 하시겠고요. 이 내부에서 사용된 이 슬러시 형태, 이 슬러시는 정규식의 처음과 끝을 선언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점과 더하기 표시는 한 개 이상의 문자열이 나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골뱅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개 이상의 문자열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이 와야 되는데요. 정규식에서 점을 사용할 때는 이 앞에 원화 표시를 함께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사용되는 점에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점 다음에 또 하나 이상의 문자열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이 RGO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골뱅이가 여기 골뱅이, 그리고 여기 하나 이상의 문자열 이 부분이 이 네이버라는 문자열 패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 원화 표시와 함께 이 점 사용은 바로 이 부분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용된 이 부분 한 개 이상의 문자열이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컴이 되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정규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프로그래밍 사용해서 이용하니까 따로 학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메일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다음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메일 형식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그 앞에 이 느낌표가 붙었는데요. 이 느낌표는 부정 연산자, 단한 연산자라고도 하죠. 거짓을 참으로, 참을 거짓으로 바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부분 해석을 하게 되면 골뱅이가 들어가고 점이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 매치되지가 않는다면 이 아래 이 부분 함수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AND 연산자, 이 앞의 값과 이 뒤의 값이 모두 참을 이루어야지만 이 부분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메일 입력 폼에 어떠한 밸류 값을 꼭 작성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작성된 내용이 메일 형식의 일치가 하지 않았을 때 이 두 요소를 모두 만족시킨다면 바로 이 부분이 출력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메일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input 요소에다가 반드시 어떤 값을 적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적어준 그 값이 이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P 요소가 출력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지정한 이 부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메일에 우선 임의의 텍스트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이메일 형식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제출을 누르신다면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골뱅이가 없어진다면 제출 눌러보면 이렇게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게 되죠. 다시 골뱅이는 넣어준 상태고요. 이번에는 점 뒤에 컴이라는 어떤 텍스트 요소를 삭제해 준 상태고요. 이 부분에서 제출 눌러보면 역시 전송 완료는 뜨지만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여전히 출력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뒷부분에 텍스트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어주고 제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지정해준 이메일 유효성 검사는요. 반드시 텍스트 다음 이 골뱅이가 출력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그 다음 점이 출력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모든 요소가 출력이 되어야 아무런 오류가 없이 검사를 끝마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만약에 지금 이 부분 삭제해준 상태에서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지워주기 전에는 이메일 태그 내부에 반드시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정해준 패턴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이메일 내부에 어떠한 문자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아까 그 부분을 삭제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출을 눌렀을 때 이메일 태그에 어떠한 값을 입력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부분 되돌려 놓고 다시 가서 보시면요. 새로 고침해서 제출 눌렀을 때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메일 내부에 어떤 값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값이 이메일 형식과 맞아야 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만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출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엔드 연산자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할 부분이 메일 어드레스 확인 체크 부분입니다.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확인 부분은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확인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이 위에 입력값을 입력해주고 그 아래로 그 입력값과 똑같이 확인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필터를 통해서 메일 체크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를 불러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문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입력 폼 내부에 값이 사용되었느냐 라고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엔드 연산자로 방금 지정해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두 만족될 때 바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조건이 어느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메일 값과 이 이메일 확인 값이 서로 같아야지 유효성 검사에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확인란과 그리고 기존 이메일란 그 값을 서로 비교해서 같지 않다면 이 아래의 결과를 출력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란의 값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고요. 이 이메일 확인란과 비교될 본래의 이메일란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식이 조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더하기를 통해서 각각 수식과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input의 name이라는 텍스트를 불러오고 있고요. 마지막 여기에서 닫는 괄호를 텍스트로서 설정해 주고 있죠. 그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비교될 요소의 name 값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replace 함수는요. 문자열을 치환해 줄 수 있는 즉 문자열을 바꿔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place 함수를 사용한 다음 이 괄호 내부에 컴마를 이용해서 두 가지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컴마 앞쪽의 이 부분은 바꿀 문자열의 패턴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 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문자열을 지정해 주고 있고요. 즉 여기서는 정규식을 사용했죠. 어떤 한 글자 이상의 문자열이 존재하고 그 다음 언더바 체크라는 텍스트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패턴 문자 부분은 바로 이 부분으로 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1은 무엇이냐?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패턴 안에서 지정해준 이 괄호 부분의 내용을 이 $1으로 해서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말이죠. 이 메일 체크라고 되어 있는 인풋 요소의 네임을
뒤에 언더바 체크를 떼버리고 메일이라는 텍스트만 남도록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풋의 네임에 속하는 그런 값을 애트리뷰트로 이용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고요. 그 메일 체크라고 불러드린 그 값을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체크 부분을 떼주고 메일만 불러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풋은 인풋인데 네임이 메일인 것에 대해서만 그 밸류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풋 요소 내부의 밸류 값을 이 메일 체크 내부의 값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서로 비교해서 그 값이 같지 않다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바로 이 부분을 출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메일 체크 인풋 내부에는 항상 값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메일 확인 입력창에 반드시 어떤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만약 존재했던 값이 위의 메일 작성란과 같지 않다면 이메일란과 이메일 확인란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텍스트가 출력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준 코드이고요. 저장하시고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부에 반드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그 오류가 출력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제출 누르시면 아무 변화 없는 걸 확인 먼저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상단 이메일란 부분과 이메일 확인란 부분이 같지 않다면 제출 누르셨을 때 이메일과 이메일 확인란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에러 문구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이 부분 지워주고 위에 이메일과 이메일 확인란을 똑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이름과 건의사항, 필수 항목들을 입력 안 했을 때 출력될 이 내용들과 그리고 이 연락처 부분에 숫자가 아닌 다른 텍스트가 왔을 때 출력될 에러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검사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이메일과 이메일 확인이 같게 입력이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는 유효성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유효성 검사를 실행해 준 부분인데요. 그 다음으로 진행될 이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디트 플러스에서는요. 이 상단 이 텍스트 부분까지 모든 작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괄호를 만들어준 상태고요.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검사라고 해서 제가 현재 붙여준 사항인데요. 가장 먼저 이 라디오 버튼을 불러오고요. 필터를 사용해서 라디오 버튼 중에 validate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셀렉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와서 그렇게 필터된 요소에 대해 한 번 더 필터 처리를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required라는 클래스를 가진 요소에 대해서 셀렉터를 지정해주고 그 셀렉터를 대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행되기 위해서 조건문이 하나 붙어 있죠. 만약 이 조건문이 참이라면 이 required라는 클래스가 붙은 요소에다가 before 함수를 사용해서 그 요소 이전에 p 태그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쭉 위로 올라가서요. 라디오 버튼에 처음에 validate를 필터로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required로 필터 지정을 해 주었었죠. 바로 이 첫 번째 input 요소에 대해서 if문이 참이라면 이 input 바로 전 이 부분에요. p 태그가 출력되고 그 p 태그로 인해서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붉은색 글씨의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어떤 조건문을 전제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조건문은 바로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서 라디오 버튼과 그 네임 값에 대한 텍스트를 불러오고 있고 바로 또 이 부분에서 닫는 괄호와 체크드 셀렉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체크드 셀렉터는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에서 체크 상태인 태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셀렉터였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this로 지정된 요소의 네임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this라는 요소는 바로 이 필터된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required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태그 요소의 네임 값을 확인해 보자면요. 여기 있죠. required가 존재하는 태그의 메인 값은 바로 스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라디오 버튼이 총 2개가 있어요. 라디오 버튼 총 2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같은 네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스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네임으로 각 라디오 요소들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 네임 값인 스쿨을 불러오게 되면은요. 두 개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셈이 되겠죠? 그 두 개의 모든 라디오 버튼 중에 이 체크된 사항은 여기서 사이즈 값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값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길이를 잰다 뭐 이런 사이즈가 아니고요. 셀렉터로 선택된 요소가 몇 개인지를 불러오고 있죠. 즉, 이 부분에서 네임 값이 스쿨인 모든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체크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몇 개인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0과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므로 체크된 라디오 버튼이 0개라면 이 조건문이 참이 되고요. 이 참이 된 순간 이 부분에다가 비포 함수를 이용해서 p 요소를 추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린 내용 저장하시고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라디오 버튼에 아무것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제출을 눌러보시고요. 보시면 필수 선택 항목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정해 주었던 P 요소가 지금 이 위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이 위치에 나타났느냐? 이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셀렉터인데요. required라는 클래스를 가진 태그의 바로 직전 비포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직전에 텍스트를 출력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두 개의 라디오 버튼 중에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이 required가 포함된 버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 바로 전, 바로 이 부분에 텍스트가 출력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둘 중 아무 버튼 하나 클릭한 다음 제출 눌렀을 때 에러 메시지가 사라진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